예, 43시간의 마라톤 협상 신기록인데요. 어쨌든 타결이 됐습니다. 막전 막후, 배경, 앞으로의 전망 네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한중대학교 김정봉 석좌 교수, 그리고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그리고 문영철 디펜스 21플러스 기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5시경이죠. 조선인민군 촌정치국장, 바로 황병서입니다. 황병서가 조선중앙TV에 등장을 해가지고 남조선이 교훈을 얻길 바란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하여 남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 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 관계 개선이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남측 당국이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그 리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남 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예, 사자성어로 횡설수설, 아전인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네 분께 저 발언에 대한 평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번에 그 회담에 대한 결과 점수를 좀 앞에 있는 판에 좀 적어주시죠. 볼펜으로 적지 말고 매직으로 적어주십시오. 자, 우선 제일 먼저 적으신 우리 이양수 평론가께서 한번 들어주시죠. 70점, 네. 70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 기자님 70점, 80점, 90점. 예, 점수가 제일 세시네. 예. 자,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오늘 그 발표가 나가고서 이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체로 매우 잘했다가 한 30%, 그다음에 들고 말씀하세요. 네, 예. 매우 잘함이 한 30% 되고요. 그다음에 다소 잘했다가 한 40%에서 70%, 국민들의 70% 정도가 잘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5% 정도가 잘 못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다도 한 몇 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들 눈높이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 70점 정도를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70점을 썼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네, 일단 북한의 사과를 받았는데 예. 사과를 받은 그 문장 자체가 좀 불명확합니다. 남조선 병사가 부상을 당하겠다라고 했었으면 좋은데 아주 표준이 불명확하고, 그래서 북한이 그 문장 자체를 자기네 아전인식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황병서가 그렇게 나올 여지를 줬기 때문에 제가 20점을 깎았습니다. 황병서가 없었으면 조금 더 주실 수 네, 있어요. 제가 한 10점 더 주려고 그랬었는데. 예, 우리 문 기자님. 예, 저는 일단 70점을 주고 70점을 썼는데, 이유가 일단은 여러모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가 정말 4일간 마라톤 회담을 해가면서 결국 빨리 결론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제 30점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최초의 로켓 발사다 이렇게 발사했을 때 군의 공보 활동,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서 혼선이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지뢰가 결국은 이 지뢰에 대한 도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 언론 엠바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의 경계 대비 태세는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일 텐데 이 부분까지 군이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중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직까지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6항을 보게 되면 민관의 교류는 앞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오이사 조치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겠다는 게 오이사 조치인데, 좀 말이 좀 안 맞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70점을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철한 기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담 초기 때 이제 김관진 대 이제 김양건 이 두 구도를 가려고 할 때
우리 측에서 이제 그 황병서 나오라. 예. 이때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병서가 나온다는 것은 김정은의 복심이 나온다는 얘기고 예. 그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우리한테 말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복심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게 되면 이건 세변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정은 지도부가 이번 도발에 대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령 위신은 추락했죠. 우리가 교훈을 얻길 바란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의 위신은 추락돼 있고 예. 또 확성기 달렸다가 그 겨우 떼긴 뗐지만 예. 이게 하나 뭐 실패됐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남남 갈등을 거의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분노를 이제 일으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리가 도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뭐 준전시 태세라고 해가지고 막 열을 올려가지고 호랑이 막 다 잡을 듯이 막 난리를 쳤는데 예. 결국은 꼬리를 싹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내부에서 보기에도 김정은의 엄청난 실패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큰 소리를 너무 많이 치긴 쳤지만 진짜 별거 아니다. 이걸 북한 인민들에게 스스로 보여준 결과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우리 측이 완벽한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어떻게 보충하려고 또 이렇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교훈을 얻길 바란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사과를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걸 뭐 달리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조금 모면하려고 이제 그럴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그 전체 문장 자체가 사과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북한에서 현재 황병서 같이 나왔다 하더라도 외신 보도라든가 또 우리 언론 그 보도들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김정은이가 사과를 했구나. 또 그 목함 지뢰 도발을 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거든요. 예.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현재 선수를 치고 앉았는 겁니다. 황병서가. 그러나 저렇게 해봤자 진실을 가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유감이라는 단어만 놓고 본다라는 거면 뭐 얘기할 게 많겠지만 과거에도 그 단어 썼으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컬럼 쓰느라고 다 뒤져봤어요. 네. 주어와 서술어가 전부 들어가 있는 문장, 유감이 들어가 있는 문장 속에 이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측은이라고 일단 예. 주어가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처음이에요, 처음. 예, 저도 이례적이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상당히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측은이라는 뉘앙스에서 얼핏 들어보면 참 우리 쪽의 입장을 고려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또 한편은 역시 북한은 상당히 단어 쓰임을 이중적으로 참 잘 활용한다. 그 삼자적인 관점에서 빠져나가서 볼 수 있는 여지를 또 한번 준 건 아닐까. 조사 하나의 의미가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그 주고 가져가는 거를 확실히 챙겨간 건 아닌가 이런 합의문에서도 저는 일단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정부가 좀 많이 봐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병서와 좀 애원을 한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러니까 김정은의 2인자인데 저렇게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거의 48시간 동안을 이게 회담을 했다는 것은 저기에 목을 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우리 정부가 약간 봐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너무 목을 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회담 자체는 보게 되면 이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이걸 해결하려고 완전히 목을 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거꾸로 이제 바뀐 거죠. 지금까지 남북 회담은 전부 이제 뭐 하다가 박차고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끝까지 지켜가지고 저걸 예. 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승리를 좀 보는 겁니다. 예. 예. 자, 북한이 과거에 어떤 사건을 벌려서 사과한 사례가 4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예, 6번인데요. 6번이잖아요. 그게 전부 있잖아요. 네. 사과가 아니에요. 그냥 뭐 남북 쌍방이 노력한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유감스럽지만 이건 남한 때문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한이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해서 회담장에 합의문이 사과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럼 왜 그러면 이 자기네가 굴복하면서 사과를 했느냐? 이 김관진 그 안보실장하고 예. 그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명백해서 시종일관 유지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장을 바꿀 게 전혀 없었고 바꾸려면 니들이 바꾸라 해가지고 북한이 끌려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북한이 사과를 한 겁니다. 지금 세 분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각에서는
좀 더 강한 사과, 어팔로자이즈를 받아내지 못하고 왜 쏘리 정도에 그쳤느냐. 그리고 대주어와 대서술어가 분명히 명확하긴 있지만 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런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 이렇게 다치게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사과를 못해 하는 그런 울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서 뭐 폭격을 가해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항복 문서를 받아낸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유감 표명은 상당히 외교적 그 레토릭 차원에서는 상당히 강한 걸 받아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답답해서 하나만 저도 좀 끼려고. 저는요, 사실은 뭐 이 문장을 보지 말고 문맥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산가족 문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산가족은 북한에서는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에서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는 항상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쓰는 카드로 사용을 했던 것이 이산가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번에 이산가족 문제를 합의했지 않습니까? 이건 카드를 쓴 거예요. 근데 카드 쓸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런데 카드를 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카드를 낼 이유가 없는데 카드를 내놨다는 건 인정을 했다라는 거. 좀 그 점을 사실 바라봐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언론에 안 나와서 그냥 제가 얘기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예. 5항이거든요. 예. 5항입니다. 그 이산가족을 막 100명 정도 만나면은 뭐 체제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6만 명이 뭐 생사 확인한다든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그 상봉했던 모든 이산가족이 예. 그 편지 교환을 근황에 대해서 서로 뭐 서신을 교환한다든가 이건 체제에 상당한 문제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체제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넣어준 거거든요. 넣어준 거죠. 5번입니다. 6번을 보세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은 오이사 조치 때문에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1번에 보면 앞으로 이 남북 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 당국 간 회담을 하기로 한 게 1번입니다. 그때면 그 당국 회담이라는 것은 오이사 조치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금강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경협 문제, 대규모 경협 문제 나오고 뭐 국방장관 회담도 나오겠죠. 그런데 6번에 보면은 6번에 갑자기 그럼 왜 뛰어나왔느냐? 만약에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때문에 쌍방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안 할 거냐? 그거 아니다. 6번에서 그걸 빠져나온 거지요. 그러면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하면 결국은 이익 보는 건 북한입니다. 교류협력이 다 대부분 북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종교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리가 주고 북한은 그걸 받았습니다. 민간 교류협력을 하는 걸 살 수 있는 걸. 오이사 조치와 상관없이 그걸 받은 게 5, 6번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요.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이번에 약간 양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금강산 재개를 위한 약간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그 7월 달에 거기서 또 하자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박항자씨를 쏠 때에도 지금 사건하고 좀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뇌졸중 걸려가지고 약간 혼돈이 왔을 때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도 북한 군부와 통전부가 이 사건을 가지고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굉장히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통전부 일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군부는 그걸 부정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북한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번 같은 기회에도 이게 뭐 조그만 사과긴 하지만 이걸 풀지 않으면 우리가 처한 이 아주 엄중한 경제적인 난관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그때하고 비교해서 아마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말이에요. 군사적 긴장. 지금 예를 들면은 정상화가 그러니까 준전시 상태로 해제했다 그러는데 뭐 잠수함 돌아간다 그러지만 그 잠수함이 뭐 지금 다 돌아갔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꺼번에 준전시 상태에 딱 해제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확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준전시 상태를 해제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단계별로 일단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방 같은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 워치폰을 그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처럼 북측도 마찬가지로 최전방에 있는 일선 부대 배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측의 반응을 봐서 천천히 그에 맞춰서 움직일 겁니다. 또 하나 요번에 좀 특이한 거는 그
긴장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연평도 포격 때하고는 상당히 좀 달라졌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연평도 포격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군이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유엔사에서는 조금 미온적으로 거의 예.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론 이제 DMZ, MDL 안에서 이야기랑 좀 다른 부분이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사가 좀 민감하게 나왔었죠. 지뢰가 폭발했을 때부터 공동 조사를 들어가겠다부터 시작하고 한미연합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북한이 대화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속내로 한편으로는 이미 초기부터 조금 지뢰 겁을 먹은 부분도 좀 있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도 좀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이 말이에요. 막 탱크도 막 북중 국경지대에 갖다 놓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그 중국이 탱크 갖다 놓은 거하고 김정은이 안 가고 최룡해 중국 전승전은사에 보낸다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의 연관성을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중국군이 아마 지금 하계 훈련 기간일 겁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하계 훈련을 하면서 예. 북중 국경 지역으로 이렇게 더 전진 작전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연계 시내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북한이 약간 압박을 받은 건 사실이고 예. 이번에 우리 이 합의문에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약간 밀려가지고 이렇게 굴복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도 중국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예. 아까 최용해 가는 거하고 연관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용해가 그러면 왜 가느냐? 김영남이가 가는 게 의전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왜 최용해 가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전승 대일 항전 70주 행사 아닙니까? 예. 일본과 싸운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최용해는 일본과 싸웠던 최현희 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어요. 옛날 당신들 전후의 아들이 왔다 하는 게 그런 또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12년도에 장성택이가 중국 가서 굉장히 환대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한테는 앞으로 경제 문제는 장성택이 물어봐라 할 정도로 환대를 받았는데 그 다음 해가 됩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그때 비슷한 시점에 2013년도 한 6월경에 최용해가 중국을 가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내가 장성택 역할을 하겠다. 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 문제는 내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한 번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조한 적이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아까 두 가지 측면, 최현이 예. 아들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북중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한다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영해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분석도 있을 수는 예.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분석이 있냐면은 전승절 행사에 맞는 격을 요구를 하고 싶은 건데 이번에 이제 솔직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하겠다라고 발표한과 예. 동시에 김정은이 상당히 불편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중국 놈이라는 이런 이렇게 센 발언까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호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인데 우리에 대한 격이 너무 없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관심 지원이 너무 너무한 것 같다. 이런 불편한 사항을 이미 담고 있었던 거고 최용해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정도로 가려면 나도 어느 정도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격이나 급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유지해주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아하. 불편한 불편한 심기를 또 한번 표현하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흘 연속 중국 증시 급락을 거듭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조금 전에 추가 부양 조치를 해놨습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내리고 은행 지급 준비율도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 잠깐만 여기서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흘 연속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시장의 절망감이 팽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또다시 부양책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우리 시각으로 저녁 7시 반쯤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내일부터 1년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4.6%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1월 2일에 이번이 5번째입니다. 중국은 또 다음 달 6일부터 은행 지급 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증시의 폭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8달 만에 3,000선이 붕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7.63% 폭락한 2,964.9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22%나 급락했습니다. 선전 성분 지수도 7% 넘게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중국이 과감한 유동성 공급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물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폭발적 성장기를 지나서 내수 위주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책 위반자들이 제대로 된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불신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예, 중국 얘기, 지금 방금 들어온 중국 관련 속보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 약간 테마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안보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1차 접촉 시간 10시간, 2차 접촉 33시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진 곳은 바로 판문점 평화의 집입니다.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각각 평화의 집과 통일각을 회담 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은 판문점,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130m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 3층의 석조 건물인데요. 남북 회담을 위해서 지난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자, 1층에는 귀빈실과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회의장이 있고요. 3층에는 연회실이 있습니다. 회담을 한 곳은 바로 여기 2층 평화의 집 회의장입니다. 자, 회담장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회담장에는 남북회담 대표들이 테이블에 앉았고요. 보통 대표단 뒷자리에는 기록원이나 실무요원들이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위급 접촉에 나서 남북 대표단은 모두 나이가 많습니다. 먼저 북한 김양건 비서가 73살로 가장 고령이고요. 김관진 실장과 항병서 총정치국장 동갑내기죠. 66입니다. 또 홍용표 장관 막내입니다. 51살입니다. 이렇게 평균 나이만 해도 64살인데 4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았겠죠. 다행히도 1층에 있는 귀빈실이나 회담장 옆에 있는 이 별도의 휴게 공간 또 세면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단은 침대가 아닌 의자에서 쪽잠을 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사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보통은 평화의 집에서 진행이 되면 남측이 통일각에서 하게 되면 북측이 식사를 제공하는 게 관례인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워낙 급박하고 회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북측은 통일각에 건너가서 식사를 하고 우리 측도 인근 군 시설에서 배달된 음식들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흘 연속 밤을 새우며 무려 43시간 동안 진행된 남북회담 협상 속에 숨겨진 뒷이야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새는 하도 이제 뭐 아직 정정하시죠? 뭐. 정정한 시대니까 고령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좀 있는데 여기 침대 같은 게 없나 봐요, 대기실에. 네, 침대가 없습니다. 예.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 예. 이게 지금 소파는 아니고 이게 접이식 침대인데 그런 것도 예? 없습니다. 이런 게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파에서 잤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죠? 이게 잠이 제대로 올까요? 이렇게 자면. 어쨌든 그런데 이 먹는 것도 조금 아까 안보라 앵커도 얘기했지만 이걸 배달해서 먹은 모양이에요. 군부대에서. 네. 그리고 북한은 저기 어디죠? 통일각. 통일각 가서 먹고 오고. 예?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 회담이 길지 않고 좀 짧은 시간이면 뭐 점심이나 저녁이 끼어 있다 그러면 그 회담을 하면서 뭐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주최 측에서 제공한 식사를 먹는 게 관례겠지만 이번에는 회담 중간중간에 좀 시간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주 긴장이 아주 넘치는 그런 회담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밥 먹으면서 하는 말 슬쩍 던지는 한마디가 큰 전략을 노출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사하면서 자기들끼리 좀 의견을 모으고 조율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과 서로 소통하면서 뭐 이야기를 갖다가 그쪽에 전달하고 뭐 승인도 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작전 타임도 굉장히 많았고 식사도 별도로 하고 그런 회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식사 얘기만 제가 할게요. 예. 사람이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집니다. 그럼 얼굴 굽히고 협상하기 힘들어져요. 아. 더군다나 식사 제공한 쪽에서 좀 이렇게 저타차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 밥 먹으면 약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밥 같이 안 먹고 이제 가서 먹은 것 같고, 아. 우리나라에 왔다가
국정원 차장하고 밥 먹다가 죽은 사람 하나 있습니다. 유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인데 밥 잘못 먹으면 여기 죽네요. 가서 밥 먹고 어이, 술 무서워. 먹고 돌아갔다가 예. 그 간첩 혐의에서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아니 이 야식으로 라면을 먹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야식 라면은 우리만 먹은 모양이죠? 아마 라면은 우리만 먹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만 먹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측이 제공한 도시락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마지막 날은 거의 마지막 이제 날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가니까 예. 도시락을 이제 얻어 먹어도 되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 평소 다른 회담 때도 이렇게 밥을 따로 먹는 모양이죠? 남북 회담요? 예, 남북 회담. 다른 회담들은 뭐 식사를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몇 방면치는 처음입니다. 예, 남북 회담도 우리나라에 와서 한다든지 북한에 가서 한다든지 할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그 공식적인 그 만찬들이 있었고 판문각에서 할 때는 이렇게 길게 사실은 식사까지 하면서 했었던 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뭐 그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이 가장 이제 좀 시급한 상황이 뭐냐면 제가 보건대는 그 김정은의 권위를 세우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집권한 지 4년 됐지만 아직 해외 정상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만 이제는 그 북한 주민들에게 아 우리 지도자가 정말 훌륭하다 이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 지금의 경제 문제가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더 악화돼 있다 보니까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모든 책임을 장성택에게 또 밀어놨는데 장성택이 죽은 이후에도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서 김정은의 유신을 올려주고 그리고 오이사도치와 금강산을 풀어서 빨리 외화를 빨아들여야 이제 북한 경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아마 북한이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그 6가지 항인가요? 그거 뭐 합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이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하겠죠, 이번 언젠가는. 일단 이번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부여를 할 겁니다. 양쪽 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도발이나 이런 위험 강도 수위는 거의 보이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항상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래도 긴장의 끈은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또 하나는 아마 이번 기회에 북한은 또 이런 걸 아마 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긴장 강도를 높여가면서 그동안 북한군 내에 묶여져 있던 어떤 그 군대의 군기들이 해이해졌던 군기들을 다시 한번 바짝 당기는 그런 이번에. 기회가 됐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군 내의 어떤 그 정치 장교들이라든가 이런 장교들의 활동이 좀 더 빈번해지면서 군 내의 어떤 사상 체계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쪼우는 그런 기기를 갖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한테 지금 북한과 협상을 할 때요. 이게 물론 이게 단기적 협상 말고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우리가 당근은 있는데 채찍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카드가 없어요. 채찍과 같은 카드가. 결국 그 DJ 정부 시절이라든가 노무현 정권 때 햇볕 정책 그리고 이제 북한에 많은 지원을 인도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썼지만 이건 당근으로서의 정책이었지 채찍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주다가 안 주니까 무력 도발하니까 국내가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남한은 점점 대북 정책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오히려 쇄도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칙을 지킴으로써 북한을 채찍도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근과 채찍을 두 개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예. 그 북한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는 예. 부분입니다. 일단은 북한은 어제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이사조치 해제를 해서 일단 금강산 관광에 집중할 겁니다. 예. 금강산 관광이 금강산 하나만 묶인 게 아니고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이라든가 금강산 원산 관광 컴플렉스를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요거를 활성화시키면 자기들이 굉장히 그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사조치 해제에 굉장히 집중을 할 겁니다. 집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한 부분을 이제 경제 지원을 받아서 우리하고 관계 개선지면은 북한 주민들이 대남 적개 진입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한 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99년도 1차 한평해전이고 또 2002년도 2차 한평해전이 남북 관계가 너무 좋아지면은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힘들기 때문에 일단 그 남북 관계를 조절하고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또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도발을 하는 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4분 말씀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